푹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항상 피곤하신가요? 계속 병원을 다녀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진 않으신가요?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능의학 치료로 여러분을 병원에서 탈출시켜 드리겠습니다. 닥터 진호의 병원 탈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베시티 코드 읽어준 남자 물리치료사이자 트레이너 박무키입니다. 오베시티 코드 파트 3 A New Model of Obesity 7. 인슐린. 나는 당신을 비만하게 만들 수 있다. 실제로 나는 그 누구든지 비만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인슐린을 투여하는 것으로 살을 빼려는 의지가 있더라도 운동을 하더라도 상관없다. 무엇을 먹던지 간에 인슐린이 투여된 사람은 비만해질 것이다. 충분한 인슐린과 충분한 시간만 있으면 된다. 높은 인슐린 분비량은 오랜 전부터 비만과 연관되어 왔다. 비만한 사람들은 정상 체중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한다. 또한 날씬한 사람들의 인슐린 수치는 식사 후 재빠르게 정상으로 돌아오지만 비만한 사람들의 인슐린 수치는 높은 수치에서 정상 수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인슐린 수치는 비만한 사람들에게 거의 20%가량 더 높으며 이 증가된 수치들은 허리둘레, 허리둔부 비율 등과 같은 중요한 신체 지수들에 영향을 미친다. 인슐린 수치와 비만 간의 밀접한 관련성은 두 요소 간의 인과성을 제시한다. 하지만 증명하지는 못한다. 인슐린 수치는 음식에 반응하여 하루 종일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측정하기 어려울 수 있다. 평균 수치를 잴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하루 동안 여러 번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공복 인슐린 수치는 더 간단한 측정 방법이다. 연구들은 높은 공복 인슐린 수치와 비만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밝히며 총 체중이 아닌 체지방량을 고려할 때 이 연관성은 더욱 강해진다. 8년 동안 진행된 샌 안토니오 하트 연구에서는 높은 공복 인슐린 수치는 체중의 증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장에서 볼 수 있듯이 인슐린 저항 상태는 공복 인슐린 수치의 증가로 이어진다. 인슐린 저항 자체는 비만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전혀 우연적이지 않다. 우리는 인슐린 수치의 증가와 비만 간의 연관성을 알 수 있다. 이제 질문할 것은 이 연관성이 실제로 인과성을 가지는 것인가? 이다. 높은 인슐린 수치가 비만을 유발할까? 테스트 해보기. 인슐린이 비만을 유발한다는 가설은 쉽게 테스트할 수 있다. 우리는 연구 대상 집단에 인슐린을 투여한 뒤 그들의 체중을 측정하는 것으로 인과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여기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질문거리가 하나 있다. 인슐린을 투여받으면 비만해질 것인가? 간단하게 답하자면 그렇다이다. 정기적으로 인슐린을 사용하는 환자들과 이를 처방하는 의사들은 이미 슬픈 진실을 알고 있다. 인슐린을 더 많이 받을수록 더 비만해질 것이다. 인슐린은 비만을 유발한다. 많은 연구들은 이미 이 사실을 나타내었다. 인슐린은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인슐린은 두 가지 종류의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1형 당뇨에서는 췌장의 인슐린 생성세포에 손상이 이루어지며 이는 아주 낮은 인슐린 수치로 이어진다. 환자들이 살기 위해서 인슐린을 투여받아야 한다. 2형 당뇨에서는 세포들은 인슐린의 저항성을 가지기 때문에 인슐린 수치가 높아진다. 환자들은 항상 인슐린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 경구 투여 약물로 처방을 받는다. 1993년 다이어베이트 컨트롤 앤 컴플리케이션 트라이얼에서 연구자들은 1형 당뇨 환자들의 혈당을 집중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일반적인 인슐린 복용량과 높은 양의 인슐린 투여량을 비교하였다. 6년 후 연구는 혈당을 집중적으로 조절하는 것은 환자들의 합병증을 줄였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체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높은 양의 투여량을 받은 환자들은 일반적인 투여량을 받은 환자들보다
평균적으로 4.5kg 이상의 체중을 더 얻었다. 30% 이상의 환자들이 꽤 큰 체중 증감을 경험하였다. 연구 이전의 환자들은 그룹과 관계없이 모두 비슷한 체중이었으며 약간 과체중의 정도였다. 두 집단의 차이는 인슐린 투여량의 차이뿐이었다. 이 환자들의 의지가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연구 이전보다 더 게을러진 것은 아니었을까? 식탐을 부린 것은 아니었을까? 절대 아니다. 인슐린 수치가 증가하였고 환자들의 체중이 늘었다. 이형 당뇨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들 역시 인슐린의 체중 증가 영향을 보여준다. 더 유나이티드 킹덤 프로스펙티브 다이어베이트 그룹은 당시 이형 당뇨에 대한 가장 규모가 크고 장기적으로 진행된 연구였다. 연구의 주된 목적은 집중적인 혈당 조절이 이형 당뇨 치료에 이익을 주는지 판단하는 것이었지만 이 연구 내에서 다양한 하위 연구들이 존재했다. 두 유사한 집단들은 각각 일반적인 치료와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다. 집중적인 치료를 받은 경우 환자들은 인슐린을 투여받거나 신체의 인슐린 분비량을 늘리는 술포니 요소 약물을 받았다. 두 치료 방법 모두 인슐린 수치를 높인다. 인슐린 주사는 술포닌 약물보다 혈청 수치를 더 높인다. 연구 대상자들의 체중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집중적인 치료를 받은 집단은 체중이 평균적으로 약 3.1kg 정도 증가되었다. 인슐린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은 체중이 약 4kg 정도 더 증가하였다. 인슐린 수치의 증가, 직접적인 투여와 술포닌 약물과는 상관없이 꽤 큰 체중 증가를 유발하였다. 다시 한번 인슐린 수치가 증가되었고 환자들의 체중은 증가하였다. 새로운 종류의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인슐린 역시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2007년 연구는 3가지 다른 인슐린 프로토콜을 비교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체중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 연구는 환자들의 체중은 프로토콜과 상관없이 모두 증가되었다 라고 발표했다. 가장 낮은 양의 인슐린을 투여받은 기초 인슐린 집단의 환자들은 가장 적은 체중을 얻었다. 평균 1.9kg. 가장 많은 인슐린을 투여받은 식사 인슐린 집단의 환자들은 가장 많은 체중을 얻었다. 평균 5.7kg. 중간 인슐린 집단은 평균 4.7kg를 얻었다. 의사들이 더 많은 인슐린을 투여할수록 환자들은 더 많은 체중을 얻게 되었다. 칼로리 섭취량을 줄이는 것은 쓸모없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1993년 연구에서 높은 양의 인슐린 투여량은 이형 당뇨에서 혈당의 안정화를 유발하였다. 6달 동안 투여량은 0에서 시작하여 매일 100단위씩 증가되었다. 동시에 환자들은 그들의 칼로리 섭취량을 하루 300칼로리 이상 줄였다. 환자들의 혈당 수치는 아주 좋았다. 하지만 그들의 체중 변화는 어떠했을까? 평균 8.7kg 정도 증가하였다. 더 적게 먹었음에도 환자들의 체중은 미친 듯이 증가하였다. 그 원인은 칼로리가 아니었다. 인슐린이었다. 인슐린은 당뇨병이 없는 환자들에게도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인슐린 종을 가진 환자들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고려해보자. 예측된 발병률은 1년에 100만 분의 1 정도이다. 이 종양은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여 저혈당증을 유발한다. 체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례 연구들에 따르면 72%의 환자들이 체중이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가지 경우에서 24가지의 경우에서 종양의 제거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종양이 제거되자 지속적이고 빠른 체중 감량의 현상이 나타났다. 2005년 사례 연구는 인슐린 종을 가지게 된 20살 여성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녀의 체중은 진단받기 1년 전 25파운드가량이 증가되었다. 칼로리 섭취량의 증가는 원인이 아니었다. 칼로리 섭취량의 감소 또한 체중 감량을 돕지 못하였다. 결정적인 요소는 인슐린이었다. 인슐린 수치의 증감은 체중의 증감과 일치했다. 경구 혈당 강화제. 우리는 인슐린의 투여는 체중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섭취하여 인슐린 생산량을 높이는 경구 혈당 강화제라고 불리는
다른 치료 방법도 존재한다. 만일 이 약물들로 비만을 유발한다면 인슐린과 체중 증가 간의 인과성에 강력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술포닌 요소와 메트포민. 약물 요법으로 2형 당뇨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들이 있다. 술포닌 약물들은 췌장을 자극하여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해내어 혈당 수치를 낮춘다. 술포닌 약물들은 모두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경구 혈당 강화제는 메트포민이다. 메트포민은 간에 의해 생산되는 포도당 수치를 낮추며 근육의 포도당 흡수량을 늘린다. 인슐린, 술포닌 요소와 메트포민은 모두 인슐린 수치에 각자 다른 영향을 미친다. 술포닌 요소 약물들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기도 하지만 인슐린만큼 그 수치를 높이지는 못하며 메타포민은 인슐린 수치를 아예 높이지 못한다. 이 세 가지 치료 방법들은 다른 연구에서 서로 비교되었다. 메타포민 집단과 술포닌 집단의 혈당 수치에는 차이점이 없었다. 하지만 체중에 대한 영향은 인슐린 그룹의 참가자들은 가장 많은 체중 증가를 경험하였다. 평균 4.5kg 이상의 체중 증가. 술포닌 요소 환자들의 체중 또한 증가되었다. 평균 2.5kg의 체중. 메타포민 집단의 환자들의 체중은 식단만을 진행하는 환자들의 체중 증가보다 적었다. 인슐린은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티아졸리디네디온. 티아졸리디네디온은 인슐린 민감성을 높이는 것으로 작용하는 약물이다. 티아졸리디네디온은 인슐린 수치를 높이지 않는다. 대신 인슐린의 효과를 과장하며 그 결과로 혈당 수치가 낮아진다. 티아졸리디네디온은 출시 이후 엄청난 유명세를 탔지만 로시글리타존과 피오글리타존 두 약물의 안정성 문제로 인해서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약물들은 혈당 수치를 낮추는 효과 이외에도 다른 큰 영향들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슐린의 효과를 과장하는 것으로 이 인슐린 증감제는 체중 증가를 유발하였다. 인크레틴 물질. 인크레틴 호르몬들은 음식에 반응하여 위에서 분비된다. 이 호르몬들은 위를 비우는 과정을 늦추어 메스꺼움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인슐린 분비량의 단기적인 증가를 유발하지만 식사와 관련된 상황에서만 그 역할을 한다. 인크레틴 분비량을 증가시키는 여러 약물들은 검사되었으며 그 결과들은 다양했지만 전반적으로 최악의 경우 경미한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인크레틴 물질들은 높은 양으로 투여되었을 때 체중 감량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위를 비우는 과정을 늦추는 것과 연관되어 있다. 우리는 증가된 인슐린 수치를 유지하지 않았고 체중은 증가되지 않았다.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 알파글루코시다제 억제제는 소장에서 탄수화물의 흡수를 돕는 효소를 차단한다. 그 결과로 신체는 포도당을 많이 흡수하지 않으며 혈액 포도당 수치는 낮아진다. 포도당의 사용이나 인슐린의 분비에 대한 영향은 없다. 흡수되는 포도당 양의 감소는 환자의 인슐린 수치의 작은 감소를 유발한다. 그렇다면 환자의 체중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 환자들은 작지만 꽤 의미 있는 체중 감량을 하게 된다. SGLT2 억제제. 2형 당뇨를 위한 가장 새로운 약물은 SGLT2 억제제이다. 이 약물들은 신장의 포도당 제업스를 차단하여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낸다. 이것은 혈당 수치를 낮추고 인슐린 생산량을 줄인다. SGLT2 억제제는 식사 후 포도당 수치와 인슐린 수치를 각각 35%와 43%로 낮출 수 있다. SGLT2 억제제가 체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할까? 이 약물을 섭취하는 환자들이 체중 감량을 하게 되었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다. 초기의 체중 감량이 다시 체중 증가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식단 연구 결과들과는 달리 SGLT 억제제와 관련된 체중 감량은 1년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환자들의 체중 감량은
대부분 근육의 감량이 아닌 체지방의 감량이었다. 비록 대부분 체중의 2.5%로 전반적으로 보통적인 수치의 감량이었지만 우리는 인슐린 수치를 낮추었더니 환자들의 체중은 감소하였다. 당뇨와 관련 없는 약물들. 당뇨와 관련 없는 특정한 약물들 또한 체중 증감과 지속적으로 연관된다. 최근 메타 분석 연구는 특정한 약물이 체중의 변화와 관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진행된 257개의 무작위 연구들을 분석하였으며 54개의 다른 약물들에 관한 정보들을 다루었다. 정신적인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 오란자핀은 체중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전향적 연구들은 이를 확증한다. 인슐린이 증가하면서 체중 또한 증가한다. 가반펜틴. 신경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또한 체중 증가와 연관되어 있다. 이 약물 또한 인슐린의 영향을 과장하는가? 그렇다. 이 약물과 관련한 낮은 혈당 수치들의 문제들로 많은 양으로 제시되어 왔다. 가바페틴은 이 신체 자체 인슐린 생산량을 늘리는 것으로 보인다. 쿼티아핀 또한 체중을 평균 1.1kg으로 증가시키는 항정신병 약이다. 쿼티아핀도 인슐린 수치를 높일까? 그렇다. 쿼티아핀 복용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인슐린의 분비량과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다. 위의 모든 경우에서 우리는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켰고 환자들의 체중은 증가하였다. 나는 당신을 날씬하게 만들 수 있다. 만일 인슐린이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면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은 그 반대의 효과를 가져올까? 인슐린 수치가 낮아진다면 우리는 꽤 상당한 체중 감량을 예상할 것이다. SGLT2 억제제는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것이 체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예시이다. 더 드라마틱한 예시는 치료받지 않은 1형 당뇨 환자의 경우이다. 1형 당뇨는 췌장의 인슐린 생산 베타세포를 훼손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인슐린 수치는 아주 낮은 수치로 떨어지게 된다. 혈당 수치는 증가하지만 이 질환의 전형적인 특징은 상당한 체중 감량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1형 당뇨는 고대 시대부터 기술되어 왔다. 잘 알려진 그리스 의사 카파도시아의 아레테우스는 전형적인 기술을 하였다. 당뇨는 살과 팔다리를 녹여서 소변으로 배출하는 것이다. 환자가 아무리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더라도 그 환자는 체중을 늘릴 수 없다. 인슐린의 발견 전까지 이 질환은 치명적이었다. 인슐린 수치는 상당하게 떨어지고 환자들은 많은 체중을 감량한다. 1형 당뇨 커뮤니티에서 디아블라미아라고 불리는 질환이 존재한다. 오늘날 1형 당뇨 환자들은 매일 인슐린을 투여받는 것으로 치료받는다. 미용적인 목적으로 체중 감량을 원하는 환자들이 존재한다. 디아블라미아는 즉각적이고 상당한 체중 감량의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인슐린 투여량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전혀 권장하지 않는 행위이다. 하지만 이는 아주 효과적으로 체중 감량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자주 행해지고 있다. 인슐린 수치가 내려가고 체중이 줄어든다. 기제들. 결과들은 아주 한결같다. 인슐린 수치를 높이는 약물들은 체중 증가를 유발한다. 인슐린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물들은 체중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인슐린 수치를 낮추는 약물들은 체중 감량을 유발한다. 체중에 대한 영향은 혈당에 대한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발생한다. 최근의 연구 75%의 비만의 체중 감량은 인슐린 수치로 인한 것으로 예상된다고 제기하였다. 의지가 아닌, 칼로리 섭취량이 아닌, 주변의 지지가 아닌, 운동이 아닌 인슐린이다. 인슐린은 비만을 유발한다. 인슐린이 체중의 주된 조절 요인들에 속하는 게 분명하다. 인슐린 수치가 증가하면 체중 설정값 또한 높아진다. 시상하부는 신체의 체중 증가를 위한 호르몬 시그널을 보낸다. 우리는 배고파지고 음식을 섭취한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칼로리 섭취량을 제한한다면 총 에너지 소비량은 줄어들 것이다. 결과는 여전히 동일하다.
체중 증가. 게리 타우베스가 쓴 그의 책 Why We Get Fat and What to Do About It에 적어 있듯 우리가 과식을 해서 뚱뚱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뚱뚱해지기 때문에 과식을 하는 것이다. 우리는 왜 뚱뚱해지는 것일까? 우리의 체중 설정값이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의 인슐린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이다. 호르몬은 비만을 이해하는 것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인간의 신진대사에 관한 모든 것은 호르몬으로 조절된다. 체지방률과 같은 생리적인 변수들은 하루 칼로리 섭취량이나 운동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대신 호르몬들은 밀접하고 세세하게 체지방률을 조절한다. 우리는 기초대사량, 체온, 숨쉬기, 심박수를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것만큼 체중 역시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자동적으로 조절되며 우리의 체중 역시 자동적으로 조절된다. 호르몬은 우리의 배고픔을 신호한다. 호르몬은 우리의 포만감을 신호한다. 호르몬은 에너지 소비량을 높인다. 호르몬은 에너지 소비량을 줄인다. 비만은 지방 축적의 호르몬적 조절 장애이다. 칼로리는 비만의 근인일 뿐이다. 비만은 칼로리의 불균형이 아닌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다. 인슐린이 어떻게 체중 증가를 유발하는지에 관한 질문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이며 이에 대한 해답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이론들이 존재한다. 닥터 로버트 러스티그는 높은 인슐린 수치가 렙틴의 억제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고 있다. 렙틴의 수치는 체지방량의 증가와 함께 높아진다. 이로 인해 렙틴은 음식 섭취량을 줄이고 이상적인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시상하부에 연속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을 보낸다. 하지만 렙틴에 관한 지속적인 노출로 인해 뇌에는 렙틴에 대한 내성이 생기게 되고 뇌는 지방을 축적하라는 신호를 줄이지 않는다. 인슐린과 렙틴은 많은 방면으로 서로 반대의 경우에 놓여 있다. 인슐린은 지방 축적을 유발한다. 렙틴은 지방 축적을 감소시킨다. 높은 인슐린 수치는 자연스레 렙틴의 적대자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인슐린이 어떻게 렙틴을 억제하는지에 관한 정확한 기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다. 공복 인슐린 수치와 공복 렙틴 수치는 모두 비만한 사람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며 이는 인슐린 내성과 렙틴 내성을 의미한다. 식사에 관한 렙틴의 반응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날씬한 사람의 렙틴 수치는 높아졌다. 렙틴이 포만감 호르몬인 것을 감안하면 이는 당연한 반응이다. 하지만 비만한 사람의 렙틴 수치는 떨어졌다. 식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뇌는 먹는 것을 그만두라는 신호를 받지 못한다. 비만에서 발견되는 렙틴 내성은 자가 규제로 인해 발전될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높은 렙틴 수치 또한 렙틴 내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높은 인슐린 수치가 렙틴과 상관없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방법으로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인슐린이 비만을 유발하는지가 아니라 인슐린이 실제로 비만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비만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를 치료할 수 있게 된다. 만일 우리가 과도한 칼로리가 비만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면 칼로리를 줄이는 치료법으로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이미 실패했던 것을 확인하였다. 높은 인슐린 수치가 비만을 유발한다면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슐린 수치를 낮춰야 한다는 사실은 아주 명백해진다. 여기서 질문은 어떻게 칼로리를 균형 맞출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어떻게 호르몬을 균형 맞추어야 할지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된다. 비만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인슐린 수치를 줄일까? 이다. 오늘 책 읽어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이어지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